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세 평범한 남성입니다.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한 가지를 털어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제가 더 귀를 기울였더라면 어머니의 마지막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 넋두리 해보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사연을 듣다 보면 상상하지도 못한 기겁할 진실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치매를 앓으셨습니다. 처음엔 깜빡깜빡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이름을 잊고 계절을 잊고 나중엔 제 얼굴도 헷갈려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제 아내가 참 정성껏 보살펴 줬죠. 처음 아내를 어머니 앞에 데려갔던 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늦봄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살랑살랑했고 어머니는 유독 기분이 좋아 보이셨죠. 안녕하세요. 유정혜입니다. 아내의 인사를 받은 어머니는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망설임 없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좋다니까 난 더 볼 것도 없다. 아내는 그날 연한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정갈한 스커트를 입고 왔더군요. 허리를 반드시 세운 채 어머니 앞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눈도 자주 마주치지 못하며 말끝마다 네 어머님 이라고 또박또박 대답했죠. 그 모습이 어찌나 단정하고 예의 바르던지 어머니는 아내가 마음에 쏙 드는 눈빛을 감추지 않으셨네요. 아이고, 참 곱게도 생겼네. 말투도 예쁘고 요즘 애들 같지가 않다. 그러시며 연신 미소를 지으셨네요. 손에 쥐어주신 유자차를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받으며 그녀가 했던 말도 또렷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항상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시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모시면서 살고 싶었어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면서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눈가가 잠시 붉어지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며느리 복은 진짜 터졌네, 터졌어. 어머닌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제 팔을 툭 치며 말씀하셨죠. 아, 진즉 데리고 왔으면 손주 얼굴 벌써 봤겠구만. 하시며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동네 분들께 아내 자랑을 열심히 하고 다니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아가야.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얼마나 착하고 야무진지 몰라. 아내를 본 이웃 아주머니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조신해 보이는 그 아가씨를 칭찬했어요. 그래서 그맘때 저는 아내를 만나게 된 인연에 감사했습니다. 저 역시 아내가 될 사람이 현명하고 효심 깊은 사람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아내가 결혼 전부터 어머니께 전화를 자주 드렸고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로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셨죠. 특히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시던 어느 날 아내가 무릎을 꿇고 다리 주물러 드리던 장면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하셨지만 얼마 안 있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닥치고 말았네요. 제가 결혼하고 채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처음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딱히 이상한 행동을 하시지도 않았고 그저 깜빡깜빡 하시는 게 심하신 거라고만 생각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닌 기억이 간혹 헷갈리시면서도 아내만큼은 단번에 알아보시더군요. 우리 며느리 오늘도 예쁘구나. 넌 정말 복덩이야. 물론 아내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고도 태도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늘 그렇듯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어머니께 한결같이 정성스러웠죠.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어머니를 곁에서 보살피는 일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을 텐데도 아내는 묵묵히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약 시간, 식사 시간, 병원 진료, 산책. 할 일이 정말 많았지만 솔직히 저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 수발을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넘기고 있었죠.
그런 저를 대신해 아내는 어머니 곁에서 늘 조용히 애를 써줬습니다. 밤에 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릴 때도, 낮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끝없이 말을 걸 때도 아내는 지친 기색 없이 웃으며 모든 걸 다 받아줬네요. 제가 그런 아내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힘들지 않아? 하고 물으면 아내는 늘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가 날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알잖아. 그래서 난 진심으로 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싶어. 친정엄마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게 항상 아쉬웠으니까. 어머니껜 우리 친정엄마한테 못해드린 효도까지 다 해드리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모든 걸 여린 아내에게만 맡겨둔 것 같아 안쓰럽고 마음이 안 좋았죠. 하지만 저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니 열심히 일하는 걸로 그 고마움을 표현하겠다고 다짐했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의 말수가 부쩍 줄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끔 말할 때도 머뭇거리거나 혼잣말처럼 낮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죠. 어떨 때는 제가 어머니를 부르면 잠깐 놀란 듯 몸을 움찔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디 불편하세요? 하지만 그럴 때면 어머니는 늘 같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아이, 그냥 내 머리가 요즘 더 이상해진 것 같아. 자꾸 멍하고 답답한 게 꼭 안개가 낀 것 같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저릿해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죠. 그러다 한 번은 어머니가 절 붙잡고 속삭이듯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 그 아이라뇨?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자친구 말이야. 걔가 나를 눈에 가시로 보는 것 같은 게 영 편하지가 않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당황했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어머닌 아내를 아직 여자친구라고 부르시더군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 사람이 엄마를 얼마나 챙기는데요. 힘들어하면서도 엄마 걱정부터 하잖아요. 그렇게 웃으며 넘겼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난 안다. 내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눈치가 없진 않아. 그러면서 고생하는 아내를 의심하기까지 하셨네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망상까지 시작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더군요. 그런 어머니의 반응에 전 오히려 아내가 걱정됐습니다. 아내는 지쳐 보이는 눈밑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가끔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고, 어떤 날은 혼자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를 향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난 괜찮아. 어머니가 나한테 기대고 계시잖아. 이 상황이 내가 아니면 누가 어머니를 돌보겠어. 나도 가족이잖아. 아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만 했죠. 그맘때 어머니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아내는 그만큼 더 바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는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다른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깜빡깜빡 하시는 정도였습니다. 수저를 밥상 옆에 내려놓고 내가 벌써 밥을 다 먹었냐? 하고 물으신다든가,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요즘은 전화기에도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 라고 웃으시곤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좀 귀여우셨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란 걸 인정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고 여전히 현명한 내 어머니로 남아 계시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잊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생일을 잊으시고 이름도 헷갈려 하시고 어느 날은 저를 향해 이렇게 물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엄마,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장남이잖아요. 나한테 아들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어머니가 아내를 낯설어 하신 순간이었네요. 분명 매일 얼굴 맞대고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건만 식탁 앞에 앉은 아내를 바라보다가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 이 아가씨 누구니? 순간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다 아내를 보며 웃어 넘기려 했었네요. 엄마, 우리 집사람이잖아요. 엄마랑 맨날 같이 밥 먹잖아요. 그러자 어머닌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맞다. 아, 그래, 맞아. 그 대화가 끝난 뒤 아내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며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상태가 날이 갈수록 나빠지시네. 내가 뭘 더 해드려야 하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해지시는 만큼 아내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을 텐데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는 게 너무나 고맙고 안쓰럽더군요. 어머니가 갑자기 밤에 일어나 소리를 지르셔도 욕실에서 옷을 벗고 나오시려 해도 아내는 단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되려 저를 위로해 줬네요. 혹시라도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난 당신보다 어머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어머니 마음이랑 상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거든. 아내의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했습니다. 저와 결혼할 땐 이런 일이 생길이라곤 상상도 못했을 텐데 지금은 마치 간병인처럼 살아가는 아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이 참 부끄럽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퇴근 후에라도 어머니 옆에 조금이라도 더 있으려 노력하고 아내의 손에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고마움을 표시하려 노력했죠. 여보, 내가 항상 고마워하는 거 알지? 새삼스럽게 무슨 그런 말을 해. 내가 남이야? 그렇게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더군요. 그래도 저는 가능한 고맙다란 말을 자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밖에는 제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밤, 아내는 어머니 약을 챙기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입을 열었네요. 어머님은 착하신 분이야. 다른 환자들은 폭력성도 보인다는데 어머님은 늘 웃으시니 그것도 고맙고. 그냥 기억이 점점 지워지는 걸 보는 게 속상할 뿐이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발 그 상태만이라도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길 빌었죠. 하지만 정기검진을 하러 갔을 때 담당 의사는 매정한 말을 하더군요. 지금은 꽤 진행된 상태세요. 낮밤 구분도 어려워하시고 현실 판단력도 많이 떨어지셨고요. 그 말씀이 끝나자 제 옆에 앉아있던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마치 의사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어머니가 밤과 낮을 혼동하셨고 가끔은 TV 속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도 하셨거든요. 치매는 기억을 지워가는 병이 아니라 조금씩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병이에요. 가족분들이 감정적으로 지치지 않게 스스로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감당하고 있었는지 그제야 새삼스럽게 느껴졌네요. 어머니가 욕실에서 속옷만 입은 채 거실로 나오셨던 날, 당황한 저보다 먼저 달려가 어머니를 감싸 안고 방으로 데려간 사람은 아내였어요.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5번이나 요구했을 때 짜증 한 번 없이 그릇을 씻고 다시 밥을 차려드린 사람도 아내였습니다. 헌데 담당 의사가 상담을 끝내며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한 가지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파견을 받거나 단기 시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니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이젠 우리만의 힘으론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어머님은 우리가 직접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안 남을 것 같거든. 어머님을 남 손에 맡겨놓고 몸이 편해진다고 내 마음도 편해질까? 마음은 더 무너질지도 몰라.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해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내가 이 빚을 언제나 다 갚을 수 있을지 할 말이 없다 진짜. 그런 아내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한없이 미안했습니다. 힘들지 않아? 제가 또 물었더니 아내는 짧게 웃으며 답하더군요. 힘들지. 근데 가끔 어머님이 내 손을 꼭 잡으실 때가 있거든? 그때마다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고생하는 걸 보며 저도 조금씩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어머니와 대화도 더 자주 나누려 했고 주말이면 잠깐이라도 외출할 수 있게 아내의 시간을 비워주려 했습니다. 그 시기 우리 집은 어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서로를 아끼는 이상적인 가정처럼 보였을 겁니다. 지나가는 이웃들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며느리가 정말 천사야. 아무나 못하는 일이지. 아우, 당연하지. 요즘 저렇게까지 시부모 모시는 사람 드물어? 그럼 딸도 저렇게 못하지. 인상 한 번 안 쓰고 얼마나 상냥한지 신기하다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물 한 잔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어머니 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문을 열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웅크린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벽에 누가 서 있어. 저기 날 보고 있어.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네요. 엄마 괜찮아요. 아무도 없어요. 저예요, 아들이요. 제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보시더군요.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 낯설고 너무 두려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얘야, 누가 자꾸 방 안에 있어. 문도 안 열렸는데 누가 와서 날 봐. 그리곤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 무서워. 그날 어머니는 밤새 두세 번씩 잠에서 깨셨고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각에 시달리셨습니다. 잠결에 손톱으로 이불을 찢기도 했고 식은땀으로 젖은 머리가 축축해져 제가 닦아드리기까지 했죠. 다음 날 아내는 조금 붉어진 눈으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밤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더라고요. 미안해. 당신 볼낯이 없다. 고생하는 당신 봐서라도 더는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거의 못 잤지. 피곤해서 어쩌지. 제가 말을 꺼내자 아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답했어요. 난 괜찮아. 어머님이 걱정이지. 내 딴엔 좋다는 거 찾아봐서 다 해드리고 의사 선생님이 시키신 건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은 병이다 정말. 그 말에 저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머니의 증세가 그렇게까지 심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레 제게 말했네요. 어르신들 중에 치매가 심해지면 환각이나 망상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대요. 혹시라도 자해하시면 어쩌나 걱정돼요. 가위나 칼 같은 건 잘 치워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정말 모든 일을 어머니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며 조심스럽고 배려심 깊게 어머니를 걱정해 줬죠. 그날 밤, 아내는 어머니 방에 이불을 펴고 자겠다고 하더군요. 밤에 또 깨실지 모르니 옆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돼. 그럼 내가 있을게. 당신 낮에도 종일 힘든데 잠이라도 편하게 자야지. 제가 말리자 아내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내가 조금만 더 버텨볼게. 그리고 아무리 정신이 없으셔도 자기가 힘들어 보이면 어머니가 신경 쓰실 거야. 마음도 불편하고. 어머니 마음 편하신 게 먼저잖아. 그러면서 기어코 절 밀어내고 아내가 어머니 방에 이불을 폈죠. 그렇게 아내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출근이 좀 늦어졌어요. 전날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설친 탓에 눈이 잘 떠지지 않아 늦잠을 자는 바람에 허둥지둥할 때 부엌 쪽에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놀란 마음에 급히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식탁 앞에 멍하니 서 계셨고 바닥엔 깨어진 유리컵 조각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 사이에 어머니의 손끝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 다쳤어요? 제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달려가 손을 붙잡았더니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놀란 게 아니라 어딘가 자신이 왜 거기 있는지조차 모르는 듯한 눈빛이더군요. 내가 뭘 깨트렸니? 엄마 괜찮아요. 작은 컵이에요. 제가 치울 테니까 그대로 계세요. 그때였어요. 방에서 아내가 뛰쳐나오더니 수건을 가져와 순식간에 어머니 손을 감쌌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내는 흐르는 피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줍고 어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혀드렸죠.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자니 가슴이 갑갑하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도 분명 그 상황이 무섭고 불안했을 텐데 어머니가 놀라실까봐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약국에서 소독약을 사와 직접 어머니 손을 닦고 약을 발라드렸죠. 그런데 어머닌 그 와중에도 절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제가 또 실수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엄마, 많이 안 다치셨으니 괜찮아요. 제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만 어머니의 눈길은 아내에게로 가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상처 부위를 붕대로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실수잖아요. 어머님 탓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둘이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 힘들지? 나도 회사 일 바쁘다고 당신한테 다 맡기고 있고 내 동생은 해외에 있어서 와보지도 못하고 당신 혼자 너무 많은 걸 감당하는 것 같아. 우리 이제 그만하고 간병인 쓸까? 그래도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근데 난 어머님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게 싫지 않아. 나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시니 그러신 거 아니겠어? 난 솔직히 그 마음 하나로 버티는 거야. 어머님이 나중에 다 있더라도 난 기억하시지 않을까? 그 말이 어찌나 찡하던지 저는 하마터면 아내 앞에서 펑펑 울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내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바라보기만 했죠. 그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아내로 둔 나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도 어머니가 우리 가족이라는 사실이 가끔은 버겁고 슬프더라도 절대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직장을 따라 해외에 나가 있던 여동생이 귀국해 어머니를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동생은 몇 년 만에 너무도 변해버린 어머니의 모습에 망연자실하며 울먹이더군요. 오빠, 엄마 상태 직접 보기 전엔 저 정도일 줄은 몰랐어. 솔직히 사진으로만 보면 그냥 좀 피곤해 보이는 정도였는데 이렇게까지 심각한 정도였던 거야? 동생이 한국에 들어온 건 거의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남편 내조와 육아에 매달리다 보니 어머니의 상황을 사진으로만 확인하다 직접 대면하고 깜짝 놀란 거죠.
어머니는 이미 동생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네가 누구니? 엄마 나야. 나 지영이 엄마 딸. 딸? 내가 너 같은 딸이 있었나? 그 말에 동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다 조금 후에 조용히 방을 나와 베란다에 서서 눈물을 훔치더군요. 그때 아내가 조용히 다가가 말없이 옆에 섰습니다. 아가씨를 완전히 잊으신 건 아니에요. 지금처럼 잊어버리는 건 가끔이고 순간적으로 기억이 돌아오기도 하시거든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말에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난 진짜 언니가 이 정도로 고생하는 줄은 몰랐어요. 엄마 치매 왔다는 말 듣고도 그냥 좀 깜빡깜빡 하시는 정도일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 엄마가 저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말을 듣더니 아내는 가만히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기억은 점점 잊혀져도 자식들에 대한 마음은 남아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조심하려고 가능한 어머님이 혼란스럽거나 불편하시지 않게 그리고 외롭지 않으시도록 제가 옆에서 잘 보살필게요. 그 대화를 멀리서 듣고 있다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여동생을 다독이는 아내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동생은 식탁 앞에서 어머니께 밥을 떠먹여주는 아내의 손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새언니, 저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엄마랑 언니가 한 집에서 사신다는 게 부담일 것 같아서요. 근데 언니는 정말 엄마를 친정엄마처럼 대하시네요. 동생의 말에 아내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짓더군요. 제가 어머님한테 받은 게 많거든요. 지금은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중이에요. 어머님은 부모님 일찍 잃은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건 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날 밤, 동생은 저에게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는 하필 치매에 걸렸지만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 이제부터라도 새언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금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주며 다시 한번 마음을 전했죠. 당신 없었으면 우리 가족 진작 무너졌을지도 몰라.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짐했습니다. 아내를 더 아끼고 더 믿어야겠다고 말이죠. 아내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믿음이 산산이 무너질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걸 그땐 미처 몰랐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주말 오후였어요. 저는 아내를 도와 청소 중이었고 어머니는 방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네요. 아내는 주방에서 점심에 먹을 국수를 삶고 있었죠. 내가 청소 다 끝나면 빨래도 돌릴게. 당신은 점심만 먹고 쇼핑이라도 다녀와. 그 말에 아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게 들리더군요. 무언가 바닥에 세게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짧은 숨소리. 아내는 소리를 듣자마자 불이 나게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아내의 다급한 외마디 비명이 들렸어요. 어머님! 저는 들고 있던 청소기를 내던지고 헐레벌떡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방바닥에 쓰러진 채 축 늘어져 계셨어요. 게다가 입가엔 흰 거품까지 맺혀 있는 상황이었죠. 아내는 이미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맥을 짚어보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 소리쳐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예요. 아들이에요. 들리세요? 저는 어머니를 흔들며 미친 듯이 소리쳤고 아내도 반쯤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조금만 견뎌주세요 제발.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7분. 그 7분은 제 생애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떨어질 듯 뛰었고 머릿속이 멍해지더군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구급차 안에서도 아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저 여기 있어요. 다행히 의료진의 응급처치 끝에 어머니는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진단 결과는 탈수와 일시적 저혈압 쇼크, 갑작스러운 계절 변화에 어머니의 몸이 견디지 못한 것이리라 짐작했습니다. 저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네요. 그 곁으로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고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죠. 당신 없었으면 나 어쩔 뻔했는지 몰라. 제가 아내에게 말하자 담담하게 대답하더군요. 어머님이 큰일 없이 기운을 차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더 잘해드려야지. 그날 저녁, 어머니가 병실에서 잠드신 후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앞으로 더 자주 급격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이용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해요. 아무래도 댁에 계시는 것보단 의료시설에 계시는 게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가 쉬울 테니까요. 그 말에 저도 여동생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이제는 어머니를 집에서만 돌봐드리기 어려운 단계라는 현실이 점점 피부로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아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끝까지 제가 모시고 싶어요. 힘들어도 낯선 곳에서 남들하고 부대끼는 것보다야 집이 훨씬 더 편안하실 거예요. 하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활동이 불편해지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자주 찾아올 수 있어요. 야간엔 갑자기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잘 지켜볼 생각이에요. 전보다 더 열심히 돌봐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동생은 눈물을 흘렸고 저는 아내를 말없이 안았습니다. 그것 말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응급실에서 퇴원한 뒤 어머니는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도 말씀을 조금씩 하시긴 했거든요. 하지만 퇴원 후 그조차도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 TV를 보며 아무런 반응도 없이 가만히 계시기 일쑤였습니다. 식사도 제가 떠먹여드려야 드셨고 아내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피곤하세요? 제가 물으면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조금 머리가 복잡해서. 어머니의 대답은 늘 간단했고 감정이 없었어요. 전문가들이 말했던 무표정 단계, 즉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매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병이었구나. 그맘때 저는 혼잣말처럼 자주 이런 말을 중얼거리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늘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줬죠. 기력을 잃은 어머니에게 죽을 끓여 먹이고 밤에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지 않게 쿠션을 덧대고 손톱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조심스레 다듬어주는 사람도 항상 아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어머니 방에서 아내가 부르는 소리에 제가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침대 끝에 웅크린 채 덜덜 떨고 계셨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내가 부드럽게 묻자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깐 꿈을 꾼 것 같아. 헌데 그 말투와 표정이 이상하리만큼 무서워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당신 앞에서 좀 이상하지 않아? 괜히 겁먹은 것 같기도 하고 자주 움찔하시기도 하고.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 가끔 그래. 어머님이 요즘 밤에 자다가도 무서운 꿈을 꾸신대. 치매가 심해지면 현실과 상상을 헷갈리게 된다잖아. 그 말에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늘 그렇게 침착했고 제가 불안해하면 부드럽게 다독여줬네요.
그날도 아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옆에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주무세요. 아무도 어머님 괴롭히지 못하게 제가 잘 지킬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정작 자식인 제가 어머니에게 잘해드리지 못한 것만 떠올랐죠. 더 많이 안아드릴걸. 더 자주 말 걸어드릴걸. 하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네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말수는 줄고 표정은 없어지고 감정도 점점 흐려지고 그런 게 다 중증 치매 증상입니다. 가끔은 겁에 질린 듯한 반응도 보일 수 있어요. 가족도 낯설게 느끼고요. 그 모든 게 다 어머니가 보이는 증상이기에 치매가 완전히 중증으로 진행되었음을 직감하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어머니가 절 조금이라도 더 기억해 주실 때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드리지 못한 게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만은 정말 어머니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그땐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건 참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날 아침, 아내가 평소처럼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어머니는 창가 쪽 침대에 반쯤 기댄 채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마치 평화롭게 잠들어 계신 모습이었다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두신 뒤였던 겁니다. 단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으시고 그렇게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셨죠. 장례는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멀리 사는 친척들도 일부 참석해 주셨고요. 여동생은 줄곧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힘들어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내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조문객을 상대하는 틈틈이 영정사진을 보며 눈물을 닦아냈죠. 생전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고 곁을 지킨 아내를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좋은 며느리 덕에 마지막이 나쁘진 않으셨을 거야. 그럼 며느리 복 받기가 쉬운 게 아닌데 신혼 때부터 애까지 미뤄가며 치매 시어머니 간병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또 어딨어? 하지만 그런 칭찬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듯 장례 절차 진행 내내 아내는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친 뒤 가족끼리 모여 유품을 정리했어요. 방 안에 남아있던 옷가지, 사진, 책상, 서랍 하나하나를 정돈하면서 어머니의 시간이 조금씩 정리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헌데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안에는 어머니 손글씨로 적힌 짧은 유언장이 들어있더군요. 나 오순이는 내 집, 내 통장, 내 보험을 전부 며느리 장세진에게 남기겠습니다. 용건만 간단하게 적긴 했지만 틀림없는 어머니의 필체였고 유언장에 들어가야 할 요소도 전부 갖추고 있었죠. 그 유언장을 읽고 저희는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곧바로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저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엄연히 당신이랑 아가씨가 있는데 내가 왜... 하지만 여동생이 먼저 그런 아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새언니 아니었으면 엄마 그 정도까지 못 버티셨을 거예요. 엄마도 그걸 알고 고마워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을 거고요. 저는 딸이라고 엄마한테 아무것도 해드린 거 없는 주제 반대할 생각 없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당신 같은 며느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렵지. 어머니 마음 받아.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아내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 이런 거 바라고 어머니 모신 거 아니에요.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던 것 뿐인데. 알지.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 아마 당신이 그런 마음으로 엄마를 대했기 때문에 엄마가 이런 유언을 남기셨을 거야. 우린 어머니 유지 받들 거니까 그렇게 상속 절차도 진행할게. 하지만 아내는 한사코 상속을 거부했어요. 그래도 완강한 저희 남매를 이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상속받는 것에 동의했죠. 그런데 한창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어느 날
어머니 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러 들어갔다 낡은 핸드폰 하나가 서랍 구석에서 굴러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꺼내보니 낡고 오래돼 사용하지 않던 핸드폰이었어요. 아마 어머니가 예전에 사용했던 물건 같더라고요. 헌데 그 핸드폰 아래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 보여주지 말고 너만 봐. 그 글을 본 순간 의아했죠. 분명 어머니가 쓰신 게 틀림없는데 왜 혼자 보라는 건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전원을 켜봤습니다. 최근엔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 전원이 들어오더군요. 헌데 별 생각 없이 켠 핸드폰에는 남은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그저 동영상 몇 개가 전부였죠. 그래서 망설임 없이 동영상을 누르자 화면에는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내와 어머니였네요. 첫 영상을 재생시킬 때만 해도 저는 그리운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반가웠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아내의 목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뒤늦게야 깨닫고 말았습니다. 치우는 사람도 생각 좀 해주세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요? 흘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내의 짜증 섞인 말투에 사과하는 어머니의 모습도 보였어요. 미안하다. 내가 자꾸 정신이 멍해져서.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차가운 말투로 대답했죠. 제발 치매 때문이라는 핑계는 관둬요. 그렇게 말 안 통할 정도면 그냥 죽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아내의 그런 태도는 상상도 못 해본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날짜별로 다르게 저장된 영상 속에는 기야말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영상을 재생한 순간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겁니다. 어머니 앞에서 윽박 지르고 화내는 건 분명히 아내였습니다. 말끝마다 피곤한 듯한 한숨, 그리고 어머니에게 쏟아지는 비난, 짜증, 무시. 진짜 이러실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벌을 받는 건지 모르겠네. 저는 어머니 질질 흘리는 거 보면 밥맛이 뚝 떨어져요. 눈치껏 좀 혼자 드세요. 그 사람 앞에서 입만 뻥끗 해봐요. 쥐도 새도 모르게 요단강 건너게 해드릴 테니까. 내가 이 집구석에 일하러 시집 온 줄 알아요? 상전처럼 받아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몸을 움직여요. 치매엔 운동이 좋다는 거 못 들었어요? 거기 다 닦으면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해요. 아이씨, 이제 한글도 까먹었어요? 이렇게 따라서 쓰라고요. 며칠 되지도 않는 거 쓰는 게 그렇게 어려워? 모든 재산을 며느리한테 준다. 그렇게만 쓰면 된다니까.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모든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고 들었던 것들이 어쩌면 전부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핸드폰 속에 담긴 영상이 어쩌면 어머니가 남긴 진짜 유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어머니의 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이불, 작은 베개, 침대 머리맡에 놓인 물컵.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범해 보였지만 이젠 그 모든 것이 마치 침묵 속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악할 진실을 알고 밖으로 나오니 여느 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가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자 숨이 막히더군요. 제 앞에 놓인 가혹한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고 가장 고마워했던 사람이 어머니를 그렇게 몰인정하고 패륜적으로 대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한참이 걸렸죠. 저는 결국 동생을 불러 아내 몰래 핸드폰 영상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본 여동생은 입을 틀어막고 눈물이 터지기 직전의 얼굴로 절 바라봤어요. 오빠, 이거 진짜야? 이게 새언니라고? 그러더니 충격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정하더니 그게 다 가식이었단 말이야? 동생의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했어요. 그 순간에도 아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부엌에서 조용히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핸드폰을 꼭 쥔 채 아내를 바라봤죠.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준 줄로만 알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어머니를 가장 힘들게 만든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그 순간 여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엄마 말은 못하셨지만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필사적으로 그걸 기록하신 거야. 오빠만이라도 사실을 알아달라고. 그래, 엄마가 진짜로 남긴 건 유언장이 아니었어. 이 진실과 고통을 알아달라는 거였어. 그제야 저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조용히 계셨는지, 왜 말수도 없고 표정도 없었는지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과 마주하기 위해 아내 앞에 마주했죠.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내는 처음엔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꺼낸 핸드폰을 본 순간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더군요. 이거 뭐예요? 여기 당신이 어머니한테 했던 행동들이 다 영상으로 남아있어. 어머니가 어렵게 남기신 거야. 혹시 나한테 할 말 없어?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시선을 내리깔며 숨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날 처음부터 좋아하신 적 없었어요. 그 말은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치매였어. 당신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이용했지. 나는 그만해! 이런 상황에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야? 치매 걸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무서운 짓을 저질러 놓고 이제와 더 할 말이 있어? 어머닌 당신이 죽인 거야. 정신도 온전치 못한 분이 며느리한테 시달림 당하다 괴롭게 돌아가신 거라고. 뭐야? 당신 어머니 명이 고작 그것뿐인 걸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나도 할 만큼 했다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노인네 갖다 버리지 않은 게 어딘데. 은혜도 모르고 살인자 취급이야. 너 처음부터 우리 엄마 재산 노리고 그런 거지? 남들 눈 다 속이고 엄마 협박해서 거짓 유언장 받아내려고 그동안 쇼하느라 힘들었겠다? 내가 운 나쁘게 하필 치매 걸린 시어머니 모시게 될 줄 알았겠어? 나도 처음엔 순수하게 잘해드리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날이 갈수록 힘들게 하잖아. 피 섞인 내 부모도 아니고 남한테 그 정도 했으면 무슨 보상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랬어. 내 고생 내가 보상받으려고. 뭐야? 너 이런 여자인걸. 그동안 조신한 척하면서 사느라 정말 힘들었겠구나. 두고 봐. 나 당신 절대 용서 안 해. 반드시 당신이 저지른 죄 처벌받게 해서 우리 엄마 억울함 풀어줄 거라고. 그 후로 저는 법률 상담을 받았고 가정 내 노인 학대 및 방임 혐의, 반복적 정서적 학대, 기본적 생활권 침해와 관련한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아내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사건은 정식 수사에 들어갔죠. 영상 파일은 증거로 제출되어 아내의 유죄를 밝히는 데 큰 몫을 해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환자가 말할 수 없었다고 해서 고통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기력함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정신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기에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판결문을 들은 아내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모든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졌죠. 얼마 후 아내가 구속되고 저는 어머니의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씀드렸죠. 엄마,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요. 제일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가장 무심했던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렇게 저는 통 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 제 눈물을 가만히 어루만져 주더군요.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가 제 얼굴을 어루만져 주듯이. 고개를 드니 산 너머로 해가 천천히 저물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어머니를 가슴에 묻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은 저처럼 뒤늦은 후회로 가슴 치지 않도록 늘 사랑하는 이의 말과 행동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